안녕하세요. 한국사 박하늘입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근현대사 총정리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제강점기를 아주 숨가쁘게 빠르게 정리를 했고, 이번 시간에는 대한민국 현대사 파트를 정리할 예정이에요. 스튜디오를 제가 저희 본 스튜디오도 있고 다른 스튜디오에서 좀 번갈아 가면서 촬영하고 있는데, 이 조명의 차이로 인해서 어딘 좀 얼굴이 괜찮게 나오는데 지금처럼 막 이렇게 빵빵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실물로 만나면 이렇게 빵빵하진 않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지금도 막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뭐 제가 부어서 이렇게 나온 건 아니고 조명 탓인 것 같습니다. 자, 현대사 들어가기 앞서서요. 현대사. 제가 우리 박하사탐 영상 댓글을 좀 자주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힘을 많이 얻고 있는데 몇몇 분께서 애국심이 없다라고 댓글을 다신 분도 계세요. 저 애국심으로 이거 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 가슴 아픈 댓글이 있더라고요. 애국심이 없는 강사다.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 애국심 너무 중무장돼 있으니까요. 현대사. 그리고 이거 유튜브 박하사탐 제 강의, 제 프로그램, 제 콘텐츠, 제 거 아닙니까? 제 생각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현대사를 객관적으로 가르친다 하더라도 그걸 제가 뭐 다른 업체랑 계약을 해서 한다면 정말 객관적인 내용으로 가겠지만, 이게 제 박하사탐, 제 생각, 이 현대사에 대한 제 감정 당연히 녹아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우리 국민들의 헌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한강의 기적이란 단어보다 그 당시를 살았던 우리 국민들이 계셨기에 오늘 우리가 있다라는 거, 저는 이 부분 정말 중요하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죠.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 얘기해도 되는 박하사탐 아닙니까? 여러분 동의를 하신다면 쭉 따라오시는 거고, 정말 생각이 맞지 않으시다면 다른 콘텐츠, 다른 강사의 강의 보시는 거 추천을 드릴게요. 하지만 정말 올바른 역사를 위해서 계속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거 꼭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요. 바로 들어가야죠. 죄송합니다. 제 앞에 좀 서두가 길었는데요. 한능검에서의 현대사는 위에 써볼까요? 한능검 현대사. 여기 현대사 여기 앞에 들어가네요, 단어가. 한능검 현대사. 나올 게 정해져 있습니다. 항상 나올 것들이 딱 기존에 픽스가 되어 있는데 이거 살짝 피해서 출제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루는 게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 항상 다루죠, 항상.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이 나온다거나, 두 번째 6.25 전쟁이 나올 수 있어요. 6.25 전쟁. 6.25 전쟁. 그 다음 세 번째가 가장 핵심이 될 테고, 민주주의 실현과 발전입니다. 민주주의 실현과 발전. 핵심이죠, 3번이. 그 다음 네 번째가 각 정부 정책이 되겠고요. 각 정부의 정책. 다섯 번째가 북한과의 관계. 이렇게 5가지가 들어가겠어요. 정부 정책하고 5번을 제가 여기다가 이어서 쓸게요. 북한과의 관계. 이게 이제 핵심이 되겠어요. 첫 번째,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은 순서를 묻기도 하고요. 이 당시 정부 수립을 위해 활동했던 인물 문제가 출제되기도 합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하게 되는데, 광복 직전에 먼저 다루는 게 여기죠, 여기. 건국을 준비한 활동, 건국 준비. 단체 3가지가 중요해요. 단독 문제 나온 적이 있지요. 첫 번째는 국내에서 존재했던 조선 건국동맹. 건국동맹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여운형 선생, 이름도 함께 보셔야 되겠고, 이어서 사회주의 계열이 조직한 이 중국 화북지방에 만들어진 조선 독립동맹이 있어요. 독립동맹. 세 번째는 가장 핵심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겠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 3개의 단체를 좀 구분하셔야 되겠고, 최근의 추세를 좀 보면은 건국동맹에 이제 여운형 선생이 국내에 조직하고 있다가 광복 이후에 건국준비위원회로 발족이 된다라는 거. 건국준비위원회. 국내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바로 광복 직후에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었고, 치안대를 조직했었죠. 치안대 조직. 조금 고난도로 올라갈 경우에는 조선인민공화국 선포까지 다룰 수가 있습니다. 3개 단체 좀 눈여겨서 보셔야 되겠고요. 이 정부 수립 과정으로 들어가자면, 광복이 되자마자 순서가 광복되자마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를 통해 신탁통치가 결정이 되고 미소공동위원회를 단행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12월 달, 45년 12월 모스크바 3국 회상회의로 신탁 통치. 바로 이것 때문에 좌익과 우익의 대립이 시작이 됩니다. 둘 다 반탁이었다가 이 좌익이 찬탁으로 돌아서게 됐죠. 찬탁, 반탁. 이렇게 이제 분열이 되기 시작하면서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갈등. 그 다음에 중요한 게 1차 미소공동위원회죠. 1차 미소공동위원회. 어디서 단행했는지도 물어봅니다. 덕수궁에서 미소공동위원회 단행이 됐고요. 1차 미소공동위원회 결렬된 다음에 결렬된 이유는 미국의 경우에는 모든 단체들과 함께 논의하자였고 소련의 경우에는 찬탁을 주장한 단체만 받아들이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트러블로 인해 결렬됐죠. 이어서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 있어요. 이승만 정읍 발언.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 만들어야 한다. 남한 단독 정부 수립 주장을 하게 됐지요. 이게 남한만 이제 분단이 될 조짐이 보이자 여운형 선생과 중도우익이었던 김규식 선생이 함께 좌우합작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좌우합작위원회. 좌우합작 7원칙 체크 한번 해서 보셔야 되겠고요. 이어서 이제 2차 미소공동위원회. 이게 이제 결렬이 되면서 유엔으로 문제가 넘어가죠. 분단될 조짐이 보이자 김구 선생님께서 남북 협상으로 이제 북한에 올라가셨는데 여기서 문제가 나왔던 게 김구 선생이 아니라 김구 선생과 함께 갔던 김규식 선생의 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요. 김규식 함께. 좀 난이도가 있었죠. 이때는 김구와 김규식이 함께 이 김일성을 만나러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8년으로 들어오죠. 이때부터 48년부터 유엔으로 문제가 넘어가면서 이 좀 디테일한 내용이 나오는데 1948년 여기 쓰고 지금 지울게요. 48년 제주 4.3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거 나왔습니다. 작년에 제주 4.3 사건. 좌익 세력을 척결한다는 명목으로 무고한 제주 양민들을 시민들을 학살했던 사건 제주 4.3 사건이 있고요. 5.10 총선거를 통해서 재헌국회가 형성이 됐죠. 재헌국회. 국회의원 선출이 이때 됐습니다. 이들이 이제 7월 17일 재헌헌법을 발표했고요. 재헌헌법. 간접선거를 통해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선출한 뒤에 8월 15일 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정부 수립. 그리고 남한에 남아있던 좌익 세력들이 이제 일으킨 여수순천 11구 사건. 여수순천 사건. 이렇게 이어지게 돼요. 이게 순서대로 가나다라 아마 순서로 묻는 문제가 나올 거고 1, 2차 미소공동위원회 내용이라던가 인물 문제를 출제를 하죠. 이어서 이 재헌국회에서 만든 법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하나는 반민특위 구성했죠. 반민족행위처벌법. 반민족행위처벌법. 반민특위를 구성했다라는 거. 요거 한 가지랑 또 하나는 농지개혁법이었죠. 농지개혁법. 유상매수, 유상분배, 3정부 이상의 이제 유상매수, 유상분배를 단행했던 농지개혁법까지 문제를 출제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 문제 아주 80% 이상 출제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 순서하고 이름들, 건국 준비 때 이 활동 단체들까지 체크를 좀 하고 계셔야 되겠어요. 정부 수립 과정 나옵니다. 시험 문제로 출제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6.25 전쟁인데 2020년은 6.25 전쟁 70주년이에요. 당연히 시사에 좀 민감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역사에서 교훈을 얻기 위해서라도 70주년을 강조하기 위해서 출제하겠죠. 6.25 전쟁. 그쵸? 6.25 전쟁의 뭐 배경이라던가 6.25 전쟁 배경, 전개 과정 결과가 나올 텐데요. 간단하게 좀 보자면 자, 배경에서 알아두셔야 될 게 먼저 미국 국무부 장관의 에치슨 라인이 있었죠. 다 공부하시고 총정리하는 거니까 다 알고 계실 내용일 거예요. 미군을 일본 오키나와로 이제 빼면서 미군이 철수가 됩니다. 김일성과 스탈린과 마오쩌둥이 주도하여 국제전쟁, 6.25 전쟁이 단행됐고요. 바로 6.25 전쟁이 단행됐죠. 바로 서울 함락되고 3일 만에 낙동강 최후방어선 나옵니다. 낙동강 최후방어선. 최후방어선. 아마도 낙동강 최후방어선에서 최근에 좀 이제 이 지상파에서도 강조를 하는 지게부대라던가 지게부대, 학도병 이런 이야기들로 힌트가 나올 수 있겠죠. 키워드가. 낙동강 최후방어선. 이걸 뚫리면 끝나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것을 사수할 수 있었고 인천 상륙작전이 단행됩니다. 주로 인천 상륙작전을 문제를 출제를 많이 했었죠.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하고 서울을 수복한 뒤에 서울 수복, 북진이 시작이 됐어요. 10월 1일 38선 돌파,
38선을 돌파하여 북으로 올라가지만 북진이 시작되었지만 이어서 중공군의 개입으로 다시 밀릴 수밖에 없었어요. 흥남철수 작전이 단행됐죠. 흥남철수 작전. 다시 밀리게 되면서 1951년 일사후퇴. 이어서 우리가 다시 이제 이 지연작전을 펼치면서 북으로 올라가면서 38선을 기준으로 지리적 공방전이 벌어지다가 1953년 8월 29일 정전협정, 전쟁을 멈추게 했습니다. 8월 29일이 아니죠. 8월 29일은 나라를 빼앗긴 날이었고 7월 27일 날 정전협정을 통해서 전쟁이 이제 끝나게 됐어요. 3년 동안 이어진 전쟁이고 이 단어들 체크하셔야 돼요. 인천 상륙작전이 메인일 텐데 제 개인적으로는 지게부대 학도병으로 키워드 나올 수 있고요. 서울수복, 그 다음 흥남철수 작전 이런 것들도 함께 보시면서 6.25 전쟁 잘 체크해서 푸셔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핵심이에요. 무조건 나오는 하이라이트, 현대사의 꽃이죠. 민주주의 실현과 발전. 여기서 주로 다루는 것들이 제일 먼저 1960년 4.19 혁명입니다. 4.19 혁명에서는 먼저 기본적으로 배경이 3.15 부정선거, 이기붕 당선, 이기붕이란 이름, 이게 나올 수 있겠고요. 이게 중요하죠. 이어서 이 전개 과정을 보면은 마산 앞바다의 김주열 시신, 김주열 학생, 김주열 시신, 요게 이제 촉발이 되었고 전국으로 퍼져나가다가 대학 교수들의 시국선언, 전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첫 번째 4.19 혁명. 민주주의에서 우리 국민들이 처음으로 쟁취한 아주 위대한 혁명이 1960년 4.19 혁명이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주로 큰 내용들만 살펴보고 있어요. 1980년, 물론 70년대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뭐 항쟁이라던가 부마민주항쟁 이런 것들도 있지만 큰 맥락만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있죠. 여기에서는 이제 신군부라는 표현, 신군부, 그 다음 이제 광주 지역에 대해서 금남로라던가 또는 전남대학교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우리 시민들을 군을 동원해서 무자비한 학살을 했던 끔찍한 사건이 광주민주화운동이었습니다. 전두환이라는 이름도 함께 적어 놓을게요. 그 다음 세 번째는 1987년 문제 출제 많이 했죠. 6월민주항쟁입니다. 6월민주항쟁, 요거 왼쪽에 좀 정리해 볼까요? 1987년 6월 민주항쟁. 자, 얘는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도 뭐 세 개 다 뭐 우열을 가릴 수 없는 모두가 중요한 민주주의 실현과 발전에 관련된 내용인데, 민주화 운동인데, 여기서의 이제 키워드의 경우에는 서울대학교 학생부터 시작합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있었고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턱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라고 말도 안 되는 발표를 했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있고, 전두환의 4.13 호원 조치가 있죠. 헌법을 유지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국민들이 다시 또 이제 들고 일어나게 됐고, 이번에는 연세대학교 학생 이한열 학생이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한열 열사. 그리고 이제 호원철폐 독재타도 이런 표어가 나오기 시작해요. 호원철폐 독재타도. 결국에는 성공합니다. 여당 후보였던 노태우가 직접 6월 29일 날 민주화 선언을 발표하게 되죠. 6.29 민주화 선언을 통해서 직선제 개헌이 단행되었죠. 직선제 개헌. 5년 단임제 대통령, 국민들이 직접 뽑는 직선제 개헌이 단행된 것이 6월 민주항쟁이 되겠어요. 가장 핵심은 요 4.19 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에서 반드시 한 문제가 출제되니까 시험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정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지만 민주주의가 얼마나 귀중하고 우리 국민들이 피를 흘려가며 여기까지 끌어올려왔음을 알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더 디테일한 건 30분 때려잡기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총정리니까 세 번째, 민주주의 실현과 발전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네 번째, 정부정책과 북한과의 관계입니다. 정부정책에서는 이 경제발전사가 이제 주로 좀 나올 수가 있겠어요. 정부정책하고 이제 북한과의 관계. 기본적으로 장면 내각 때, 뭐 예를 들어서 이승만 때 전쟁 끝나고 50년대 300산업, 50년대 300산업, 1950년대, 연도를 위에다 쓸게요. 1950년대 원조를 받으면서 이승만 정부 시기 300산업,
단어 하나 체크해 두시고요. 1960년대는 장면 내각 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됩니다. 이게 실시가 된 것은 박정희 정부 때죠. 박정희 정부 때 이게 실시가 돼요. 실시. 자, 근데 이 공장 만들기 위해 돈이 없다 보니까 이때 독일로 광부 보내고, 광부하고 간호사 보내게 됐고요. 두 번째는 베트남전, 미국의 참전 요청으로 우리가 보내게 되고, 브라운 각서를 통해서 미국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같이 좀 체크해서 알아두세요. 다음 세 번째는 한일협정이죠. 한일협정. 일본으로부터 독립 축하금을 받아들였는데 우리 국민들이 이 굴욕적인 외교에 반대하면서 6.3 시위를 단행하기도 합니다. 같이 묶어서 좀 정리하셔야 돼요. 1970년대 박정희 정부로 이어지게 되고, 이때 경부고속국도랑 그 다음에 수출 100억 달러 달성, 하나 더 새마을운동. 이게 이제 키워드로 나올 수가 있겠어요. 이 키워드를 주고 이게 실시된 정부의 정책으로 올바른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이승만, 장면내각, 박정희,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 다음 1980년대는 우리가 삼저 호황을 맞이하게 되고요. 삼저 호황. 이때는 이제 전두환 정부죠. 전두환 정부. 이승만 정부, 장면내각, 박정희 정부 쭉 이어지고 전두환 정부. 이때 삼저 호황. 저유가, 저달러, 저금리, 경제가 조금씩 발전을 하고 중화공업이 완전히 발전하고 자리를 잡았던 순간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990년대 들어오면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죠. 여기서 노태우가 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이끌어가고, 이때 88 올림픽 정도 체크해 둘게요. 그 다음에 이제 김영삼 정부 때 샴페인 터트립니다. OECD. 금융실명제 전국 실시 나온 적이 있어요. 금융실명제 전국 실시, OECD. 그러나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트린 나머지 IMF를 맞이하게 되고, 김대중 정부 때 IMF를 극복합니다. 이렇게 묶어서 먼저 큰 흐름, 정부 정책 특징을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북한과의 관계와 맞물려서 출제를 할 수도 있어요. 알겠죠? 이거 꼭 마무리 정리하셔야 돼요. 48번, 49번, 50번 보시면 제가 지금 정리해드리는 내용이 잘 출제가 됩니다. 자, 이어서 북한과의 관계도 한번 볼까요? 핵심이죠. 한 80%, 90% 이상 출제를 했던 건데, 먼저 박정희 정부 때 하면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고 반공 정책을 실시하다가 70년대 들어서면서 냉전이 완화가 됩니다. 바로 이 시기에 남북 적십자 회담. 그 다음 성명을 발표하죠. 7.4 남북 공동성명. 이게 성명 발표예요. 성명 발표. 그 다음 박정희 정부의 뒤를 이은 이제 전두환 때는 성명 발표는 없고 이산가족 최초 상봉. 그 다음 노태우 때,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많이 나왔어요. 이게 내용이 중요하거든요. 합격하신 다음에 이때 발표한 선언 내용 기본서 꼭 보셔야 됩니다. 한번. 이때 남북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고요. 남북 고위급 회담을 바탕으로 남북 기본 합의서를 발표해요. 남북 기본 합의서. 이게 잘 출제가 됐죠. 내용 한번 나중에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 넘어서서 김대중 대통령 때 1차 남북 정상회담 단행하고 6.15 남북 공동선언, 이거 중요하죠. 그 다음 개성공단을 만들기로 합의, 금강산 관광 실시, 이게 김대중 대통령 때 일이고, 노무현 대통령 때 2차 남북 정상회담 하셨고요. 10월 4일 날 14 남북 공동선언 발표를 했죠. 이때 이 개성공단 착공이 시작돼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또 잘 출제하니까 꼼꼼하게 북한과의 관계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근현대사를 저희가 3부작으로 만들면서 핵심들만 쭉 정리를 해드리고 있어요. 현대사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서 거의 얼추 출제를 하니까 확실하게 숙지하고 시험 보시도록 하고요. 문화 파트에서는
근현대사 문아파트. 자, 근대사의 경우에는 1880년대 본격적으로 통일의 기무화문과 바탕으로 개화 담당 부서들 이름들, 뭐 방문국이라던가 전환국 이런 것들, 한성전기회사, 연도들이 좀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대사에서는. 일제강점기에서는 시대별로 나오는 것들,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뭐 20년대 카푸문학이라던가 사회주의 문학, 30년대 조선어 학회 이런 단체들과 인물 문제도 중요하게 출제를 하죠. 인물도 잘 나옵니다. 뭐 의거했던 인물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민족주의 사학자, 사회경제사학자, 백남문 선생 중요하게 나오죠. 실증주의 사학자, 인물 문제 출제를 잘하게 돼 있어요. 현대사 문화 파트는 크게 막 자주 다루지는 않고 키워드로 나오니까 크게 막 하나하나 다 시대별로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문화 파트까지 정리를 하시면은 이제 시험장에 가셔서 합격만이 딱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죠. 3부작으로 좀 타이트하게, 컴팩트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합격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해봤고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현대사 총정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